예, 시장에 대한 현상들 짚어보고 앞으로의 전망들을 해보도록 하죠. 시장이 저도 개인적으로 계속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상승만 하는 것이 시장은 아니기에 지금 시장에 대한 명과 암을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광석 경제연구실장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네. 시장 상승세가 네. 무서울 정도입니다. 네. 3,000 찍었다가 다음 거래일에 3,100 찍었다가 네. 또 그 다음 거래일에 3,200 가고 물론 지금은 약간은 다시 상승폭을 좀 하회하고 있긴 합니다만 네. 어마어마한 이런 시장 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일단은 한국의 주식시장 자체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됐다,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이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선대응을 했다든가 글로벌리 레퓨테이션이 올라간 부분도 있겠고요. 제가 경제 전망에서는 항상 말씀드렸던 것이 이 코스피 지수나 주가 지표는 경제 성장률 지표랑 동떨어져서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요. 이 분기별 성장률을 조금 본다면 성장률이 2분기가 침체였고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전 세계가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분기를 뒤로 하고 3분기, 4분기 굉장히 더디고 험난하지만 어쨌든 오르막을 달리고 있다. 그리고 21년에는 이 회복세가 진전된다. 심지어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코로나19가 더 장기화될지라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장기화된다 하더라도 가장 나쁜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경기는 2020년보다는 회복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책에다가도 그런 면에서 이탈점이라고 표현했는데 코스피 지수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저도 어떻게 보면 새해 초부터 기분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레벨업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우리 시장이 그러니까 반짝 고점 찍고 다시 2000 초반대로 훅 내려온 게 아니라 네. 차츰차츰 계속 올라갔던 것이고 네. 실제로 지난해 연말부터 글로벌 IB에서도 한국 시장에 투자해라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G20 국가 중에서 지난해 증시 상승률로 보면 우리나라가 1위일 정도였는데 그렇죠. 좀 이것을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1위에 해당하는 품목들이 있죠. 네. 대표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같은 것들은 정말 세계에서 독보적인 1위 국가라고 볼 수 있고 그 밖에도 세계 시장에서 탑5, 탑10 안에 드는 예를 들면 완성차 업계라든가 여러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체질 개선, 브랜드의 어떤 명성이 배가 된 게 아닌가, 인지도 같은 것들, 선호도 같은 것들이 더 배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글로벌 레퓨테이션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코스피 지수의 상승세가 다른 여느 국가들의 주가 지수의 상승세보다 훨씬 상회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코로나19의 조기 방역에 성공했다라는 거, 지금 글로벌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안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글로벌리 봤을 때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 자본의 한국으로의 이런 쏠림 현상들도 예상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K방역에 성공했다거나 또 우리 정부의 여러 가지 시책들도 적극적인 이 코로나19에 극복하기 위한 경제 정책들 이런 것들도 함께 맞물리면서 글로벌리 레퓨테이션이 상당히 올라갔고 특히 주도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헬스케어라든가 의료, 보건복지 이런 영역에 걸쳐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벨업이 됐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런 해석들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나 또 산업계의 어떤 체질도 많이 변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데 증시에서도 예전에 성장주가 이제 가치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몇몇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바뀐 상황이거든요. 네. 증시 레벨업과 함께 어떤 체질 자체도 이렇게 변화하면서 이 상태로 계속 갈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일본하고 좀 극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일본의 경제 성장률 추이와 우리나라 성장률 추이가 극명하게 갈라지는 모습도 보면 주가 지표도 우리가 거시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나라가 단연
일본보다 높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구나를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데 일본의 여러 그 주가 지표상에서 증시에서 상위 레벨을 차지하는 그런 기업들이나 산업들을 보면 여전히 똑같습니다. 예. 화학, 자동차, 기계 이런 전통적인 산업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 보니 상승세가 약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소위 비익이라고 하죠. BBIG 어떻게 보면 삑이라고 좀 표현할 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바이오하고 배터리 그리고 인터넷 게임 이런 소위 유망 산업을 중심으로 또 언택트 산업을 중심으로 이 주가를 주도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이 구조적으로 우리 3천선을 돌파할 수 있게 만들지 않았느냐 이런 신기술,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주가가 크게 회복되는 것들이 한국의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재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이 질문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우리 국내 4대 그룹의 시총만 합쳐도 전체 시총의 61%를 차지하고 뭐 단적으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만 합쳐도 25%가 넘으니까 예. 좋게 해석하면 수출 지표도 빠르게 개선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증시 탄력도도 더 커지는 건데 네. 나쁘게 해석하면 쏠림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네, 이런 쏠림 현상 부분을 좀 해석하는 데 있어서 뭐 두 가지 평가가 같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상위 10대 그룹의 비중이 여전히 높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성장세를 제한다면 나머지 기업들은 더 힘들어진 게 아니냐라는 판단을 또 내릴 수 있고 이런 것을 어찌 보면 K자형 회복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네. 디지털 기업들, 언택트 산업으로 전환한 그런 기업들은 또 많은 기회를 받아서 시가총액이 또 크게 늘어나고 주가 상승을 이제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여전히 어떻게 보면 상위 탑10 그룹 계열사 중에서 이제 밀려나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런 기업들을 제가 하나하나 명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면서 이런 K자형 회복이 아니라 말 그대로 V자형 회복, 뚜렷한 회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잘 대응하지 못한 기업들도 디지털 전환을 주도한다든가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이끈다든가 하는 그런 나머지 과제들도 함께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쏠림 현상으로 대두되는 지금의 현상들에 대한 해석들 이렇게 들어봤고요. 어떤 지금 증시 위치에 대한 그리고 평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뭐 한쪽에서는 당연히 최근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고점에 대한 우려를 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의 고점을 그렇게 무섭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은 야, 지금까지 10년 동안 네. 지지부진하면서 저평가 받다가 이렇게 네. 된 거고 지금도 절대 고평가는 아니다라는 얘기들은 하거든요. 그렇죠. 좀 어느 쪽이십니까? 네, 저도 지금도 고평가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이 코로나19 이후에 유명해진 표현이 이제 CDO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림 오피서라는 개념을 가져온 것처럼 앞으로 이 산업의 성장세, 그러니까 주가 지표는 심리 지표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 지표가 회복되지 않아도 이 드림에 해당하는 이 CEO들이 각 기업의 CEO들이 그림 그리는 그런 유망 산업으로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더 상승 랠리를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 내려진다면 이게 아직도 고평가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예. 그런 대목에 더 많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역시 레벨업 자체 기조를 하다 보니까 지금도 절대 고평가는 아니고 다시 한번 재평가받는 지금 시점인 것 같습니다.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국내 증시인데요. 아무래도 그 가운데 수급 측면에서 주인공은 단연 뭐 개인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동학개미 운동이 결국 승리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해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일으켰는데 지금 이게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어떤 플레이 전략을 보더라도 옛날 외국인들이 하던 굉장히 스마트한 플레이를 지금 개인들이 한단 말이죠.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두드러지는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행입니다. 일단 다행인데 제가 요즘 AI 경제학에 빠져가지고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70년대 초 문헌들을 좀 봤는데 그때 원숭이하고 펀드 매니저하고 네. 개미하고 실험을 했습니다. 누가 투자를 더 잘할까? 네.
원숭이가 1등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 모습들 보고 오히려 펀드 매니저가 그때는 우세했었는데 2000년대, 2002년에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한 언론사에서 그 실험을 실제 했습니다. 예. 근데 침팬지가 역시 펀드 매니저를 이긴 일이 있었거든요. 멀리 갈 것도 없이 네. 저희 방송에서도 몇 년 전에 네. 사람이랑 닭이랑 했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닭이 이겼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에. 네, 그런 정보를 제가 또 나중에 또 스터디를 좀 해서 더 업그레이드를 해 보겠지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면밀히 더 스마트하게 이 공부하고 이게 효율적 시장 가설에 위배되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어쩌면 이제 그냥 찍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번 2020년에 있었던 동학 개미 운동은 어쨌든 성공적으로 자리했으니까 기분 좋은 일인데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동학 개미 운동으로 개미들 중에 반은 사실 성공했고요. 예. 반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성공한 반도 앞으로 계속 지속 가능하게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그리고 중장기적인 투자에서 결정을 하고 그런 미래 산업 변화라든가 패러다임 변화를 계속 읽어나가면서 드림 부분에 더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이 코스피 3000 이 지수를 이룬 것은 개미들의 투자가 집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40조 원 가까이가 몰렸으니까요. 상대적으로 이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는 한 20조 원 정도가 빠졌으니까 예. 상대적으로 이런 3000 코스피 지수를 만든 것은 개미들의 영향이다. 근데 이제부터 걱정되는 것은 소위 비투라고 한다든가 섣부른 투자 그리고 공부 없이 하는 투자 그리고 미래를 그리지 않는 어제 투자하고 오늘 빼는 이런 투기성 투자 이런 것들 투자 성향 자체가 조금 조정되고 좀 중장기적인 투자 방식으로 투자 방법에 대한 좀 훈련이 더 가미된다면 지금처럼 개인들이 이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져가는 이런 모습들은 굉장한 우리 한국 경제를 위해서 유의미한 일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개인들의 증시 대기 자금만 65조 원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네. 떨어지면 오히려 개인들이 더 삽니다. 그래서 그렇죠. 끌어올리는 건 맞는데 네.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란 게 언제까지 오르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 네. 만약에 약간 뭐 꺾임의 변화가 있을 때 네. 직격탄을 맞는 것도 개인 투자자들일 경우란 말이죠. 네.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대비를 분명히 해야 되고요. 특히 소득이 없는 대학생들이라든가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 빚을 끌어다가도 투자를 많이 하는 경향들이 나타났죠. 이렇게 저금리 시대에 이때 내가 투자하지 않으면 언제 돈 벌겠어 하는 그런 열기가 많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계속 담보한 것이라면 너무 좋은 현상이지만 투자 방법에 대한 재고찰 내가 이번에 성공했지만 그래도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려면 나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어떤 시장에 대한 공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공부, 그런 공부를 좀 해 나가시면서 머니투데이 방송과 같은 좋은 방송을 이용해서라도 그런 공부를 해 나가면서 투기성 투자가 아닌 이런 견실한 투자자로 거듭났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증시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늘상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항상 선행지표다. 주가 지표는 심리 지표고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실물 경제의 보복적 회복이 나타나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심리가 반영돼서 주가가 회복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실제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시점이 만약에 가정컨대 뭐 4월 달이다, 3개월 후다라고 한다면 지금 증시의 모습은 그게 선반영된 모습이라고 또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기대감 같은 것들이 많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실제 종식이 일어나고 실물 경제가 그제서 회복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그때쯤에는 다시 한번 조정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도 함께 염두에 두면서 좀 위험한 투자, 과감한 투자까지는 좋겠지만 너무 위험한 투자 이런 것보다는 좀 견실한 투자자로서 중장기적인 미래를 그리고 중장기적인 어떤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거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투자 방법에 있어서의 재고찰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참 그런데 다행인 건 요새 뭐 방송 끝나고 나서 시청자들의 반응만 보더라도
요새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공부 많이 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스마트해지게. 다만 이런 시장의 흐름에도 계속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분위기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 실물 경제 얘기를 하셨으니 저도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네. 지금 증시와 실물 경제의 괴리는 분명히 큽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정말 나중을 생각한 괴리라면 그렇게 문제될 건 없겠죠. 네. 좁혀질 테니까. 네. 그런데 이 괴리가 계속 갔을 때 이게 다시 한번 증시에 하방 압력을 주는 요인이 된다면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좀 여기에 대해서 현 상황들 이런 괴리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 주가 지표는 사실 기업들의 실적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앞으로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1년 1분기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실물 경제가 반등하지 않았다면 이 많은 그 주가 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의 총합이 좋지 못할 것이라는 거거든요. 다만 이 실물 경제 충격이 어떤 방식으로 극명하게 달라지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기업들, 언택트 서비스로 전환한 그런 기업들은 실물 경제 충격을 전혀 체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기회로 많이 가져간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전통 산업에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특히 우리 부문별로 본다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은 이 충격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2021년 3, 4월 달에 그 충격이 가장 집중될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K자형 회복처럼 회복이라고 명명할 수 있지만 그것은 평균적인 회복에 불과할 뿐 전 산업의 평균적인 회복이 아니라 특정 산업의 일부의 편중된 회복이 진전되고 결국 주가 지표도 평균적으로는 회복될 수 있으나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 업종별로 어떤 회복세와 그렇지 않은 그런 종목들 간의 갈림, 쏠림 현상이 계속 진전될 수 있겠다. 그럼 K자형 회복은 실물 경제의 회복을 말씀드리는 거지만 주가 지표 상에서도 K자 회복이 계속 나타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염두에 보시면서 그러면 앞으로 이 V자 K자,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그 K자에 해당하는 종목들, 업종은 무엇인지, 그렇지 않은 업종과 영역들은 무엇인지를 계속 구분하면서 더 공부하시면서 스터디하면서 투자 의사 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증시에 대한 상황들 그리고 실물 경제와의 괴리감에 대해서도 해석을 함께 들어봤고요. 우리가 뭐 당연히 주인공이 개인 투자자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을 했는데 외국인도 빼놓을 순 없겠죠. 이 얘기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회복 국면에서 환경 자체는 약달러에 신흥국 통화들은 강세를 기록하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오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을 뺄 이유도 없고요. 그렇죠. 외국인의 수급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일단은 환율이 어떻게 지속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팬데믹 그 자체의 경과입니다. 확진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나. 근데 이제 글로벌리 봤을 때 일본도 그렇고 미국이나 유럽 지역도 그렇고요. 그 밖에 신흥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팬데믹의 확산세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도 좀 굉장히 위기 상황인 건 맞지만 상대적으로 코로나19가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도 있습니다. 물론 더 우리가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이 조기 방역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코로나19 팬데믹의 확산세라든가 그런 것들이 또 반영된 강 원화 기조의 유지,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나라들의 또 약달러 흐름이라든가 자국 통화 가치의 좀 약한 흐름을 만들기 위한 이 통화 정책 기조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본다면 달러 약세 기조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팬데믹의 경과도 그러할 것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 외국인의 어떤 수급도 우리 한국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개인의 힘만으로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한계에 다다랐을 때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역시 긍정적인 전망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은 기관까지 합쳐서요. 계속 좀 면밀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으로 어쨌거나 뭐 과열이다 아니다 논쟁들
은행들은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계속 오르는데 수익을 보는 분들은 많을 테지만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앞서 말씀드린 대비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 현 구간에서의 어떤 리스크 관리 전략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여러분들께서 이미 다 주지하고 계시는 이야기지만 제가 한 번 더 거듭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판 뉴딜이라는 단어를 지워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럼 디지털 영역과 그린 뉴딜 컨셉으로 많은 정책적 자금뿐만 아니라 민간 자금이 쏠릴 것이다라는 것들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실제 세계적으로도 2021년 한 해는 엄청난 인프라 투자를 진전시키는데 그 인프라가 디지털 인프라, 그린 인프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든 이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맞물리는 게 파리 기후 협약이 실제 이행되는 시점이 2021년입니다. 2020년까지는 준비하는 기간이었고요. 실제 그린 관련 인프라 투자가 더 집중될 수 있겠구나. 이제 지금까지는 지켜봤었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탄소 저감을 위한 액션을 취해야 되는 시점이겠구나. 그런 것들을 글로벌 패러다임, 절대 거스를 수 없는 그런 패러다임 변화를 인식한 다음에 그런 종류의 산업을 중심으로 어떤 추가적인 기회들이 열리게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그려보시면서 중장기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하신다면 리스크 관리 충분히 해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판단들 그리고 리스크 관리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광석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